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동해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각종 의문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더는 장래가 없는 광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내다본 액트지오사와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우드사이드는 합병으로 사업 재조정 과정이었고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건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고 경제성도 있다며 자신감을 엿보였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이와 함께 가정집 본사나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 등 잇따르는 자격 논란에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석유공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아브레우 고문을 전격 초청한 건 이런 논란거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브레우 고문도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은 미국 기업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과연 이곳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액트지오가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설명했는데요. 부티크란 과연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트지오, 미국 법인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입니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직접 언급한 이 회사, 단숨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글 지도로 주소를 검색해보니 가정집이 나왔고요. 또 직원이 10명도 안 되고 심지어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믿을 수 있는 회사냐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부티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산업부는 액트지오는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부티크가 뭘까요? 부티크는 원래 규모가 작아도 개성 있는 옷을 취급하는 가게를 뜻하는 패션 용어입니다. 지금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투자 자문 회사나 로펌을 부티크라고 부릅니다. 정유업계에서도 부티크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부티크는 상설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에 따라 소수의 전문가가 모여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학계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분석력뿐 아니라 학계, 업계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액트지오가 가이아나 브라질 등 최근 정유업계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아브레우 박사는 그 핵심 인물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브레우 박사는 지질학 관련 권위자로 꼽히는데요. 또 액트지오가 규모는 작지만 보유한 전문가가 가장 많은 부티크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네,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되는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석유 원전 개발이 아무래도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요.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액트지오가 관여한 건 어느 정도의 단계입니까? 초기 단계입니까? 석유를 이제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액트 지오사가 관여한 것은 가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아,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워낙 많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석유가 땅속에 있을 만한 구조를 찾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탐사라 하고 물리 탐사를 하면 자료를 취득해서 그와 같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땅속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와 같은 모든 자료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많은 자료 처리가 끝난 많은 구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석유를 시추하기에 적절한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액트 지오사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 한 7개 구조가 있는데 이 7개 구조 중에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번호로 따진다면 세 번째가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하는 그 최종 결정을 석유공사와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동해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은 석유공사에서 먼저 했을까요? 아무래도 석유공사에서 먼저 석유공사도 이제 기술팀들이 있으니까 전체 내용을 먼저 분석했을 거고요. 네. 그 분석한 결과를 자료와 함께 의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액트 지오에서는 석유공사의 자료와 그 이미 분석한 결과를 보고 최종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아마 추가적인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 추가적인 조언이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부분일까요? 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석유공사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게 자문이나 평가를 맡길 때는 네. 우리가 1차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의 전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가한 결과가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나 당신의 의견이 있습니까? 이제 다 이렇게 대부분 자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어떤 자료를 받았고 석유공사의 기본 데이터는 뭐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액트 지오에서 분석한 결과는 뭐였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업체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부티크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가 앞서서도 짚어봤습니다만은 대형 업체를 뜻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좀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네. 물리 탐사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취득하려면 탐사선과 그 같이 일을 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처리하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를 얻으려면 땅속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다 정산 처리를 해가지고 역으로 계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력하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 탄스파 탐사 도면이라는 결과가 몇 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석유가 보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시추하자 하고 시추하자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유망 구조가 되는데 유망 구조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하고 경험이 있는 정말 소수 몇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이 액트지오의 그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석유 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네. 퇴직하고 나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대부분 그분들은 자체 회사를 차려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컨설팅은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과제를 기반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작은 과제면 자기 혼자 하고 큰 과제면 자기 알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석유 탐사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회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이력,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액트지오사는 어떻습니까? 액트 지오사는 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빅터 아브로 박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라이스 대학을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 라이스 대학은 텍사스에서 거의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니까 관련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엑슨모빌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당연히 핑사원으로 올라가서 탐사 관련돼서 총괄 책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실무 경험이나 실력은 그 두 개만 봐도 충분히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뭐 어떤 책을 썼니, 유명한 학회 회장이니, 뭐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니, 그 30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당연한 많은 사업에 참여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 분석을 좀 더 규모가 있고 이름 있는 큰 곳에 맡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석유 탐사가 이루어지는 그 세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실무를 조금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라이드 앤 스캇이라든지 CGG라든지 AG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분들이 회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매장량을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증명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티피케이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와 같은 증명서를 주로 우리가 언제 받냐 하면은 우리가 탐사해서 매장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대규모의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규모의 투자금을 모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정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매장량에 대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대출을 해주는 거지 이 서티피케이트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논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메이저 업체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아마 그 분들은 지금 당신들이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로서는 매장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매장량을 확인하려고 시추하려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도 당신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우리가 일종의 막 간곡히 부탁을 한다면 답변은 딱 한 줄로 올 겁니다. 지금 자료로서는 매장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유망한지 그럼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하면 아마 또 한 줄 답변이 올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스페셜티를 가진 그런 데 가진 기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은 이미 매장량이 어느 정도 평가되고 나서 당신들이 평가한 것이 맞는가? 그게 적정한 자료가 사용됐는가? 그래서 사용한 자료들이 타당한가? 그런 걸 감사하고 증명서를 내주는 회사인 거고 지금은 이 많은 괜찮은 유망 구조 중에서 어디를 먼저 시추해야 되냐? 네. 아마 석유공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한 5년 계획 내에 아마 대략의 순서를 정해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크기 순서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시추하려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당신의 전문성으로 좀 보니까 우리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꿔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묻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한번 골라주십시오. 아마 그렇게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공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대로 했을 것입니다. 네. 자, 석유공사의 절차대로라면 지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액트지오에서 내린 결과를 우리 측에서 재검증하는 과정, 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검증하는 과정도 당연히 거쳤겠죠.
아마 이미 이제 중간 과정에 정부 발표나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이미 거친 걸로 나와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왕고래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공식 발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대왕고래라면 이미 이제 그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이제 대왕고래라는 그 구조를 시추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시추하기 위해서 이미 시드릴이라는 대표적인 석유 시추 회사거든요. 심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릴, 트랜스오션 이러면 그냥 네. 이름 분야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대형 회사입니다. 이미 그 회사와 그것을 시추하기로까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추 업체와의 계약도 끝난 상태인데요. 앞서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는 장래성이 없다라면서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맞습니다. 우드사이드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우드사이드가 호주에서 상당히 큰 석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해 가스전이 개발되면서 일단 이 지역에서 석유가 생성되긴 했구나. 그럼 생성된 석유는 어디인가 다 모여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망성을 가지고 탐사를 했다가 2012년인가 첫 시추를 했습니다. 유망구조를 찾아가지고. 근데 석유가 안 나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석유가 안 나와서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밀적으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구조를 찾아가지고 다시 시추를 했는데 2015년인가 시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가스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네. 실무자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했었는데 그 가스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니까 우리가 찾는 메탄과 에탄 같은 천연가스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찾았는데 잘못 찾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 우드사이드는 다시 이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2개까지 시추를 해봤고 탐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공사는 그 이후에 3차원 이제 물리 탐사를 해서 지질 구조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비싸긴 한데 그걸 탐사를 하고 그 자료를 이제 다시 재처리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7개 정도의 구조를 이제 새로 찾은 겁니다. 자, 호주 업체가 철수를 한 뒤에 더 새로운 그런 자료들이 분석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시추 성공률이 20%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석유가 있을 확률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거에 성공할 확률이 20%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아셔가지고 석유가 땅속에 존재하려면 4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네. 하나는 일단 그 지역에 석유가 생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같은 생성된 석유가 이동하다가 어떤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대왕고래와 같은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 탐사했을 때 최종적의 내용의 핵심은 그런 구조를 찾았다는 것이고 만약 그 구조에 석유가 잘 모여 있으려면 더 이상 위로 못 움직이도록 덮개암, 그 캠락이라는 덮개암이 잘 발달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속에 석유가 있으려면 그 지층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확률을 우리가 배정해서 그것을 다 곱하면 네. 대부분 우리가 확률을 100%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70% 정도 줍니다. 아하. 그건 이제 상세 분석 결과에서 값을 이제 배정하게 되고 그걸 다 곱하다 보면 0.7을 4번 곱하면 대부분 25% 내기 때문에 지금 없는 이 값들은 그냥 우리가 석유를 탐사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보통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20%이기 때문에 5번 시추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시추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액트지오가 좀 관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추 과정에서는 아마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액트지오는 이제 시추 관련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탐사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 후에 평가정을 뚫고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지층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 정도에 뚫어야
앞뒤 또는 좌우로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탄성바 탐사 자료해서 결과에 나온 데서 그 전체적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정도에서 시추하면 연결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겠으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는 관여하게 될 거지만 실제 시추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게 될 거고요. 네. 이제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제로 분석한 이 중에서 뭐가 정말 크리티컬하게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느냐 그 부분을 같이 재검토하는 과정에는 아마 또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상세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유망 구조를 선택할 때 그때는 아마 또 석유공사와 같이 협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깊이가 1km 이상인 심해를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깊이의 시추가 성공한 경우가 많이 좀 있나요? 네, 석유 시추는 지금 수심 3km까지 시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네. 수심 2km까지는 거의 그 시추 기술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추하려는 그 구조가 한 120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고급 사양의 시추선, 지금 같은 웨스트 카펠라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 시추선이면 큰 문제 없이 시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전성도 그렇고요. 돌발 변수도 중간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심해에서 작업을 하면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시추비가 되게 비쌉니다. 네. 지금도 나오고 있듯이 시추선을 하루에 빌리는데 그걸 우리가 용선료라 그러는데 그 하루 용선료가 5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그냥 곱해봐도 한 7억 6천만에서 7억 7천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잘못되면 작업을 못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어떤 작은 장비가 고장나서 시추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고요. 일기가 안 좋아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좀 지연되지 않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심해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뭐 해양 오염 문제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인명사고와 연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인명사고 안 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인데 심해는 지층이 가진 압력하고 지층이 파쇄되는 압력의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추 작업을 하려면 딱 그 사이에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압력을 너무 작게 유지하면 땅 속에 있는 유체가 그 시추공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는 유정이 폭발하는 불로화 사고, 화재가 나거나 불로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압력을 크게 주면 지층이 파쇄돼 가지고 파쇄되고 나면 다시 압력이 줄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다른 지층에 있는 암석에 속에 있는 석유나 가스나 다른 유체들이 다시 분출돼 가지고 또 다시 불로아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석유공사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작업을 어떻게 잘 할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시추 프로그램을 상세한 작업 계획을 이미 다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추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시추선이 계약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준비를 잘 하면서 아마 시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이 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된 지난 3일 증시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들썩였죠. 이후 3거래일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주요 테마주는 다시 주춤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현충일이 지난 오늘 개장과 함께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발표 첫날인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 화성밸브 등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개인은 한국가스공사를 80억 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남았고요. 한국석유도 2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석유 가스 채굴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업체지만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던 한국석유는 지난 5일 장 초반 20.6%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큰 변동을 보이며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0.91% 오른 4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마주로 꼽힌 주가들은 발표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기세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3일 동안 나타난 에너지 관련주 급등 현상에 대해 단기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현충일을 지나고 오늘 다시 개장합니다. 오늘은 액트지오 고문의 공식 기자회견도 오전에 예정돼 있어서 테마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과 한국 가요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대형 풍선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시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라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리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풍선 10개에 실린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과 북한 동포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낸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또 K-팝과 나훈아, 임영웅 노래 등 트로트 음악, 겨울연가 등 드라마 동영상이 저장된 USB 5,000개와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풍선에 실렸습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물 쓰레기를 안 보냅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북 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군 당국이 밝혔는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앞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100배 보복을 공언했던 만큼 이번에도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호국 영웅들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가유공자, 각 정당 대표 등이 현충탑 참배를 위해 다 같이 걸음을 옮깁니다. 호국 영웅에 대하여 경례. 단상에선 윤 대통령은 북한을 4차례 언급하며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다고 비판했고 북한 정권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한반도 위성 사진을 떠올리며 6.25 전쟁 이후 극단으로 나뉜 남북의 70년 역사를 비유한 거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도 변화시키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같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언급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여당 역시 국가 안보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최상병의 죽음과 같은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남북 강대강 대치로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충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 예방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일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책임자들과 얼차려 도중 숨진 병사의 영결식 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별 낯을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현충일을 맞아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고 주권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5 독립영웅의 흉상철거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69번째 현충일을 맞아 SNS에 글을 올려 항일 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를 민주유공자로 부르고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충일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우길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 아파트에 일장기가 내걸려 논란이 되기도 했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부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고층에 빨갛게 펄럭이는 것, 우길기입니다. 2개를 묶어서 나란히 걸어놨는데요. 현충일에 내걸린 우길기에 지나는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유됐고 YTN에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냥 그것도 아니고 우길기는 2개가 달았어요. 관리사무소 측은 우길기 개양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물 같은 층에는 지난달 중순 일장기가 내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장기와 우길기를 내건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슷한 일은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있었습니다. 3.1절에 아파트에 일장기가 내걸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일장기를 내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뭐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 다양성 범죄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YTN과 인터뷰까지 진행했지만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당 조치까지 진행됐죠. 3.1절 일장기에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현충일 우길기가 등장하면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마음에 상처를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 해양 이천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본 이이지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에도시대 최대 규모 금광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의 역사는 숨긴 채 에도 시대에 한정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하면서 우리 정부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월 다시 도전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가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사도광산 중 에도 시기 이후의 유산이 대부분인 지구를 자산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과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한편 자료 보완 절차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은 모두 지난해에 바로 등재가 결의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선출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2골씩을 넣었고 주민규와 배준호는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초반 싱가포르의 강한 압박에도 우리 선수들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전반 9분 이강인이 오른발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뚫었습니다. 전반 20분에는 김진수의 크로스를 주민규가 헤더로 자신의 A매치 첫 골을 터뜨립니다. 주민규는 역대 A매치 최고령 득점 2위 기록도 세웠습니다. 후반전에는 손흥민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8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제치고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골을 터뜨립니다. 1분 뒤 이강인이 왼발로 다시 한 골을 더 추가하며 멀티골을 기록하자 2분 뒤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서 오른발로 또 한 골을 추가합니다. 손흥민의 A매치 역대 48호 골입니다. 대표팀은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배준호와 황희찬이 한 골씩을 추가하며 7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도 확정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행복한 금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땀방울과 단비입니다. 요즘 날이 무척 덥죠. 벌써 한여름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31.4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차라리 시원하게 비라도 쏟아졌으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응답하듯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땀을 식혀줄 단비가 내립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했고요. 정오에는 26도, 오후 2시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7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영일만 일대의 석유와 가스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과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제기된 신뢰성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입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원장 등을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오후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투자자문사 대표가 김잉래 다우키우그룹 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라 대표는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해 7,3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면적인 휴진에 찬성한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는 68%에 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교수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비대위 투쟁 노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종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등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대위는 환자,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남겠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유야책이라며 뒤늦게 전공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 게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완전한 취소가 아닌 철회는 그동안 정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전공의를 범법자로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한 명령 취소 등 의료사태 정상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원이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오는 9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의사들까지 청진기를 내려놓는 상황. 정부의 서류근 대책과 의료 현장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는 1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법대로가 아닌 맘대로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정수를 정하는 특위구성조차 응하지 않는 등 원구성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로 인해 국회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오는 10일에는 상임위 배분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 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야 쟁탈전의 핵심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두고도 특정 상임위를 주지 않으면 협상조차 않겠다는 태도는 몽리로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그런 것처럼 어떤 영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국회가 22대 국회가 민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이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구성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점점 선진국에서 후진국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국회인데. 당내 일각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길 바에 차라리 18개 상임위 독식을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도부는 역풍은 결국 민주당의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라든지 국민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단독이라도 원구성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남발과 과도한 현수막 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공해 추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천목회는 어제 국회에서 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 정치에서 당협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문자와 현수막이지만 이를 불편해하는 시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후 법안을 지속해서 낸다는 계획으로 1호 법안은 김재섭 의원을 통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작업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군주 민수 사자성어를 인용해 배는 강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당원과의 소통 생방송에서 이견을 표명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중의 판단을 인정하자고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해 선수가 높을수록 공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내식에 이어 타지마할 일정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역대 정부와 다를 거 없는 기내식비였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200여만 원의 기내식비에 이어 공식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타지마할 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한 거로 확인됐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다닙니다. 김정숙 여사가 여권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걸 두고도 차라리 수사를 통해 밝혀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 아닐까요? 민주당은 특별할 것이 없는 기내식이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내에 취재진도 함께 있어 작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 뿐더러 역대 정부도 그만큼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제가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현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타지마할 관광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의 익명 제보가 잇따르는 게 문제라며 해외 순방 일정은 늘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순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화의 가능성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전 발표를 두고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켰던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며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동반자로서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가능성은 16%에 불과했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며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논란에 입을 연 지 하루 만에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의혹 제기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전통 의상 사리 가운데 하나로 만든 것으로 여러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며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 관계자들은 당시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 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군에 회수됩니다. 일주일 뒤인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14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재검토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비롯한 6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사실을 두 쪽에 걸쳐 설명했는데 가슴 장화를 신으라며 실종자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처음 책임자 명단에 올랐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적으로 합류한 만큼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적용돼 일각에서는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통신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군사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이용 기록이 없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해 압수물을 통한 통화 내용 규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했는데 피해 금액이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계속 울고 불고 있고 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다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황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 이모 씨. 이 씨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받고 남긴 진술 조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서에서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는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씨는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 사건이 터진 이후 황 씨가 영상 속 피해자들보다 제3의 피해자 사진이 유포될 것을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1심 말미에 가가지고 바꾼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황의조 씨한테 용서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거 아닌가. 황 씨 형수는 벌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치 전 출국 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최근까지도 튀르키예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소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피해자에게 그나마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 속에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브 공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 게시 전까지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와 가족이 업로드 후인 지난 3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사흘 만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네일숍 운영자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유튜브 채널에도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버가 올린 밀양 관련 영상은 4건, 가해자 44명 가운데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명은 해고됐고 1명이 일하던 식당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상 공개 안 된 41명의 가해자들아. 지금 지우고 숨기고 탈퇴하고 서로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길래 왜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고 다녔어? 사적 제재의 불법성과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년 전 사건에 분노하고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 합업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남학생 44명이 중학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죄를 져도 빠져나간다, 죄를 져도 처벌이 돼도 너무 약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라도 해결해줘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배경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이 선의에서 나온 거라 해도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밀양 3번째 가해자가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지낸다며 이름과 얼굴 사진, 출신 학교와 재직 중인 대기업 이름을 밝혔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실제로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업 측은 임시 발령 조치를 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독산동에서는 한밤중에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수십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경찰관의 뺨을 가차없이 연속해 내리치는 남성. 이를 본 주변 시민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남성을 떼어낸 끝에야 폭행은 멈췄습니다. 앞서 남성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순찰차에 타자 남성과 일행이 차를 막아 세우고는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맞은 경찰관은 안경이 부서지면서 얼굴 등을 다쳤고 행패를 부린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됐습니다. 도로에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에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옥상에선 소방대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독산동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어선을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조업하던 어선을 항해하던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정읍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던 집에서 시작된 불은 이웃집 2곳의 창고와 차까지 번진 뒤에야 꺼졌습니다. 특히 불이 창고에 있던 경유통에 옮겨 붙으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진해시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건물 2동과 차량 1대가 탔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 최소 39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학교가 하마스 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 건물이 폭탄에 맞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들 것이 없어 담요로 부상자들을 감싸 급하게 이송하고 가족을 잃은 이들은 곳곳에서 통곡합니다. 가자지구 중부 누스라이트 난민촌 안에 있는 이 학교는 전쟁 초기부터 피난민들의 거처로 활용됐습니다. 하마스 측은 수십 명이 숨졌으며 어린이 희생자도 상당수라고 전했습니다. كنت نايم انا رحت لحد ما شفت كل رادة فوقي كل رادة فوقي بطلع زي هيك كل رادة الصاروخ خش علينا من الطابق الثاني خش علينا جوا فطلعنا نسعف في الناس والشهداء وما الشهداء.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를 공습했다고 확인하면서 이 건물은 하마스 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를 은신처로 활용하던 하마스 특수부대 누쿠바 소속의 테러범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라파 난민촌에서 45명을 숨지게 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인도주의적 공간을 폭격해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불어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설도 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키암 마을 부근 헤즈볼라 관측소와 아이타 아쉬 샤브 마을 근처의 군사 구조물을 타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불리는 발사체의 공습으로 최소한 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과 함께 헤즈볼라와의 장기적 교전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연관된 범행으로 지목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앞 도로에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군용차가 분주하게 다니며 경계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아침부터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ما اخذنا وعطينا بس طلع اكثر من 15 ل 20 طلقه يعني وقفنا هون ركضنا لهون نشوف شو صاير. 검은 헬멧과 복면을 쓴 남성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한 건 아침 8시 반쯤. 30분간 이어진 교전 끝에 대사관을 지키던 현지인 경비대원 한 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체포된 괴한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individual who was arrested was wearing what appeared to be ISIS insignia, but we are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with the Lebanese authorities. 시리아 국적으로 확인된 범인의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인데 현지 언론은 최대 4명의 공범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도 헤즈볼라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국경에서 매우 강력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접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확전을 경계하는 미국은 레바논 남부 지역의 긴장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일단 가자지구 휴전 협상부터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의 대승을 거둔 축구대표팀 인천공항을 통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대승에 공항을 찾은 팬들도 박수를 보냈는데요. 김도훈 임시감독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수들 준비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좋은 대승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으로 위시 또 부주장 이재승과 또 김지수 선수의 또 팀으로서 우리가 경기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가 새로운 얼굴도 있었지만 그 선수들이 팀에 빨리 녹아들고 또 경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덕분에 우리가 대승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잘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경기 모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포지셔닝이라든지 또 밸런스라든지 또 라인 브레이킹을 우리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인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경기 운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음으로써 경기를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경기를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데뷔가 4명, 데뷔골이 2명이었습니다. 지금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신구 조화보다는 일단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 있고 데뷔를 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또 득점에 대한 건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새로운 것보다는 팀에 빨리 녹아들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득점도 나오고 기회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주민규 선수가 데뷔골 터뜨렸는데 극강이 데뷔골이라고 축하도 많이 받고 어제 엑스트론 인터뷰에서 김동 감독님이 미팅에서 해주신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대표님을 안 불러주면 그게 은퇴인 거다 뭐 이런 그 감독님의 말이 기억에 그래요? 남았다 이래서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네, 저는 어제 경기에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주민규 선수랑 센터포드로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먼저 너무 내려와서 또 경기 패스 연결보다는 좀 더 위에서 기다리다 보면 찬스가 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연히 또 그 득점 장면이 또 위에서 헤딩으로서 또 득점을 할 수 있어서 축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3어시스트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팀플레이도 어울리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서 아주 저도 또한 기분 좋았습니다. 배준호 선수도 안문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처럼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가져가면서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배준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배준호 선수랑 이번에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저도 판단이 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기 역량에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볼을 가지고 세워놓지 않고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부분은 팬들에게도 좀 또 새로운 유행의 선수가 나타났다는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발탁이 됐었는데 어제 좀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영 선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활용도에 대한 말씀.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월드컵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선수였고, 또 저희가 이번에 팀 구성에 있어서 센터백에 김영건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가 빠짐으로써 그래도 실력은 있지만 경기를 많이 못 나갔던 권경원 선수라든지 조유민 선수가 일단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센터백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선수는 정우영 선수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해준 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전도 싱가포르처럼 좀 포지션이 밸런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팀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변화를 좀 모색을 하시나요? 제가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제가 경기 모델을 일단 이야기했고 제시를 했고 선수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저희가 저번 싱가포르 경기보다는 좀 더 포지셔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일단은 이기는 경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 같은 경우는 포트 1에 꼭 들어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홈에서 하는 경기니만큼 싱가포르에서의 또 결과가 우리 팬들에게 또 좋은 즐거움을 줬듯이 홈에서도 마지막 예선전, 최종 예선전의 마지막 경기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선수단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상대가 지금 활동이 어떻게 좀 대비하셨나요? 상대가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경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하지만 선수들은 그 위기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이 능력이 있는 만큼 우리의 경기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저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축구가 우리가 또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기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더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값진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한화 류현진은 6이닝 무실점으로 김경문 감독에게 취임 3연승을 선물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 양현종의 체인지업에 김민성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18시즌 만에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은퇴한 송진우에 이어 KBO 리그 통산 두 번째. 이 경기에서 5개의 탈삼진을 추가해 2003개를 기록한 양현종은 2048개, 송진우의 대기록에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양현종이 마운드를 지킨 6회까지 3대3으로 맞선 기아는 8회 초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2점을 뽑아 롯데전 5연패를 끊었습니다. 김도영의 솔로포로 동점.
김선민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한 명의 대투수인 한화 류현진도 KT 타선을 6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좀 한국 야구도 이제 적응돼가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출애 최윤의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린 한화는 9회에 노시환의 홈런 등으로 5점을 더해 6대0 KT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두산은 7회 석점 홈런을 포함해 3안타 4타점을 책임진 김재환의 활약으로 NC 역시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5회까지 안타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투한 선발 오원석을 앞세워 삼성에 4대0으로 승리했고 LG는 이틀 연속 3타점을 올린 문성지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8대4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됐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 최강자로 평가받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전설의 전당 헌액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우승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현존 최강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설의 전당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세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가 올해 발족한 것입니다. 기념식에 참가한 페이커 선수는 토크쇼를 통해 꾸준히 정상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팬들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팬분들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 팬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페이커 신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패배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해 도전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나이 때임에도 되게 더 크고 어른 같은 모습이 되게 좀 존경할 만하다. 페이커 화이팅! 17살에 데뷔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0년 이상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많이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업적들을 뒤로 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 페이커. 연말에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2연속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을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상승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별 거래 비중을 보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분기보다 3%포인트 늘어난 33.3%를 차지한 반면 6억 원 이하는 3.3%포인트 줄어든 21.1%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심리가 회복된 데다가 한 채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그 정책의 이슈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그 쏠림 현상, 실수요자도 그렇고 투자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기도의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구와 성남 분당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신축, 역세권, 대단지의 물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모두 하락폭이 커지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늦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부터 9일 동안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다 하자는 대부분 도매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대신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나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니래도 비만 오면 잠 못 자잖아요 지금.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세청이 불법 리딩방과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또 회사 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사주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0대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 씨는 판돈이 8,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조직도 검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과 합동으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사주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를 폐업하는 모자 바꾸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한 불법 리딩방은 카드깡 위장 업체를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해받은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사주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골프장과 특급 호텔 이용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자사의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고도 세금은 탈루한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웨딩업체 사주 5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예식비용 잔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 일가에는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자녀 법인엔 일감을 몰아줘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의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에게 매년 수십억 원의 초고액 급여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외식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하루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첫 파업인데다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내고 쉬자는 취지라며 파업 집회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먼저 해내자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 사장단과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출국한 이 회장은 2주 동안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주요 고객사와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내렸습니다.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닷새째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영 계획하셨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